대부분은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만나지 않고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혹은 책을 찾아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거는 기사라기보단 정보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기자라고 하면 사실 현장에 좀 다가가서 실제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인터뷰 기사에 초점을 맞췄고요.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전 준비 과정이 있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원고를 쓰고 하다 보면 다시 부족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넘기고 원고를 마무리하면 읽는 독자들도 약간 부족한데? 뭐가 좀 더 궁금한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빨리 발견해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 이 텀이 되게 짧으면 상대방도 흔쾌히 해주시지만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기성도 좀 떨어질 뿐더러 응답하는 상대도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은 기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누구를?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는 사실은 이 전제 조건이 이 앞에서 제가 한 가지 비워놨잖아요. 여기에서 그동안 나의 관심사라든지 혹은 지금 이 지역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가 전달할 소식이나 주제거리 이거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사거리를. 근데 만약에 이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동남권에서 전남도에서 지금 어떤 큰 이슈가 있다. 이거는 마을 기자가 아니더라도 큰 대중 매체에서 많이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지역의 소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전달하고 싶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담으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 이슈가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고 파장을 일으키고 사람 전달될 소식은 맞아. 하지만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항상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될 수는 없어요. 이슈이냐 아니면 가치가 있는 내용이냐 그리고 나의 관심사냐 두 가지가 맞물려서 딱 맞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 저는 마을 기자분들은 본인의 관심사를 먼저 우선순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한 해 뒤에 마을 기자로서 이제 기사를 쓰시고 활동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생기셨을 때는 그런 이슈거리들도 보면 충분히 나에게 가치 있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건 전혀 나의 분야가 아닌데 이걸 쓰려고 하면 제가 본업이 본업이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품을 너무 많이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일이 돼요. 그러면 재미가 없고 그럼 정성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의 관심사 안에 있는 것들로 주제를 먼저 찾으시는 게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큰 행사. 그런 경우에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인터뷰를 해가면서 글을 써가면서 막 사진도 찍고 이거 다 담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두세 분이 팀을 짜셔서 선생님이 사진을 담당해 주시고 여기 선생님이 영상을 담당해 주시고 저는 그 수기로 글을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녹음기가 필요한지 카메라가 필요한지 질문지 미리 출력해 놓는 거. 여기까지는 다 사전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했을 때는 방금 전에 있는 이 사전 준비에서는 빨간색으로 해놓은 대상자 선정과 섭외하기, 대상자 전문 활동 이렇게 알아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바쁘면 질문지 못까지 갈 수도 있죠. 녹취까지 안 해도 돼요. 제가 만약에 그 수기로 글 쓸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하면. 하지만 왜 대상자 선정을 섭외하기, 활동 미리 알아보기 중요하냐면 대상자 이미 인터뷰 했는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 일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교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을 들었을 때 항상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 강사분이 별로인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어디서 교육을 들으면 저보다 너무 훌륭해서 그분들의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을 끝나고 나면 아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분이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이게 아니었는데였던 거예요. 내가 듣고 싶었던 내용은 좀 더 실천적인 거였는데 분명히 제목에는 실전투 전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보잖아. 이건 내가 좀 더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사를 기획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대상자를 알맞게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인터뷰 이미 했는데 이분한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이건 모실 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시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글은 수정하면 돼요. 사진도 바꾸면 되고 그런데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섭외하기에 들어가 볼게요. 섭외하기에서는 아까 본인의 관심사랑 딱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인가가 아니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셔야 문자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무조건 직접 연락을 하시는 건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활동가 분이세요. 활동가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 활동의 제가 본 동료도 그래요. 상근자로 활동하신 분도 있지만 상근자로 활동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본업이나 부업이 있으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업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지금 하거든요. 예전에는 문화예술 단체를 운영할 때 이게 본업이었으니까 낮 시간에 일을 했지만 지금은 홍보팀 일은 낮에 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고 하면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주말에 하거나 6시 이후에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해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은 상대에 대한 아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게 처음부터 서로 기분이 나쁘면 인터뷰가 좋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선생님인데 막 낮에 전화해. 그러면 안 되겠죠. 수업 중에 막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선생님 거 모르나? 왜 나한테 인터뷰 요청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한테 전화를 하실 때 낮에 보면 자영업자가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3시, 5시 사이에 보통 대부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생각할 때 점심시간, 저녁시간 제외해서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섭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 고려한다가 중요해요. 그리고 섭외를 할 때는 저는 그래서 보통 문자로 먼저 연락을 드리거나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할 때는 메일로 전달을 드려요. 근데 문자로 연락을 드리는 분과 메일로 연락을 드리는 분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 나름대로 구분하는 건 있었어요. 회사원, 그러니까 직장인이시던지 선생님이시던지 매일 아침에 메일을 확인하는 게 루틴처럼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한 자리에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한테는 메일을 먼저 보내고요. 활동가, 움직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문자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서울시 동남권 NPO센터 홍보기획팀 강지영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로 기사를 기획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쓰신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기관은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의 기사가 올라갔고요. 진행 발행은 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그럼 저희가 이제 기획부터 섭외 이유까지 나와 있겠죠. 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걸 기간이 내일, 이번 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을 주시고 그 안에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 해요. 인터뷰 수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제 연락처는 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맨 밑에 꼭 요청에 인터뷰 응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으니 회신 주세요. 보통 인터뷰 응하지 않으시면 회신 안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제가 제2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지만 간단하게 이걸 막 구구절절 이렇게 막 기획안을 붙여가는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메일이나 문자로 충분히 전달이 가능한 내용을 실어서 문자나 메일을 먼저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파악을 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다가오면 내가 꼭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라든지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분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쓰신 책 어떻게 보니 이런 내용 담겨있더라고요 라고 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기울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 사람이 기울기의 어떤 부분을 나한테 듣고 싶다는 거지? 라고 재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섭외 과정이 아주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신다든지 저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종이에 미리 써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 이렇게 띄워놓고 전화를 해요. 만약에 전화를 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미리 한글 파일에 글을 다 써놓고 그거를 메일에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그래야지 빠진 부분이 없거든요. 맨 밑에 주소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내 그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같이 보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이제 섭외가 보통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거나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거절도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 진행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일단 메일 같은 경우에는 수신 확인을 가능하니까 그거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인터뷰 그 비용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상황에서 말하는? 그거는 섭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섭외 과정에서 그 전화하실 때 문자로 쓸 때는 메일이나 문자나 얼마 이렇게 비싸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근데 이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 교육 강사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정해진 기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랐을 때 우리가 측정한 금액이 너무 적다 하면 인터뷰 과정에 미리 메일이나 문자에 언급하시는 게 좋아요. 문자는 길게 쓸 수 없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으시지만 메일 같은 경우는 한두 줄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측정한 예산이 조금 적어서 소정의 인터뷰 비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방한테 그래서 얼마 주는데요? 라는 이 질문을 하는 건 이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이 사람도 되게 불편한 얘기거든요. 저도 힘든 얘기고. 그래서 비용이 없을 시 꼭 비용이 없다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 인터뷰는 비용 측정을 단체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기관도 이제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고 전문 사업비를 많이 쓰지만 그 지침에 따라 쓰다 보니까 인터뷰 비용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의비로 드려야 되면 회의비로 드린다든지 왜냐면 회의를 어쨌든 한 거니까. 근데 인터뷰 비용 따로 드린 적은 없어요. 양해를 미리 구하고 아까 충분히 선생님이 필요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얘기가 듣고 싶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없이도 해주시긴 하거든요. 강의랑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회신을 요구할 때 도달 며칠까지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스케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 상대방도 그 스케줄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틀 내로 회신을 해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좀 예의가 아닌 건지.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 일정을 이틀 안에 잡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잡는 거니까 네. 그건 괜찮은데 혹시 그분이 바로 확정을 못하는 이유가 더 궁금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시고 네, 인터뷰 네, 왜 응해 주실지는 뭐 며칠까지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또 물론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메일 정도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네, 별로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라. 연락처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분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혹은 인터뷰가 이미 실리거나 이렇게 해서 유명하신 분이라면 단체 대표 이메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단체 소속회가 거기 전화 걸어서 선생님께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하면 단체에서 알려주시겠죠, 방법을. 내용을. 근데 거기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면 개인 활동가라거나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정말로 그때 조금 더 서치가 필요해요. 그분과 하시는 분 혹은 그 전에 강의하셨던 장소, 기관에 전화하셔서 그 선생님께 저희도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요. 혹시 근데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 기관 입장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여쭤보면 그 기관에서 본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 분께 자기는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겠죠. 그럼 이쪽이 오케이를 해주면 저희한테 연락처가 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연락이 안 오면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외부에 노출된 정보가 많다. 혹은 이분은 내가 꼭 만나 뵙고 싶지만 외부에 노출된 정보가 별로 없다. 두 가지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외부에 노출된 정보가 많은데 내가 그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질문지를 쓴다면 며칠 전에 나온 글과 지난번에 나온 글이 똑같겠죠. 내가 쓰는 글과. 그러면 기사가 나왔을 때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썼어. 분명 이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질문을 받은 인터뷰 입장에서는 이거는 굳이 인터뷰까지 할 내용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노출된 정보가 많은지 적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분이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고 뭐 대중매체에 나오셔서 본인의 의견이나 의사를 피력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똑같은 질문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인터뷰 하신 거 봤는데 기후위기 대응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실까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 이전 기사를 링크로 걸어준다든지 참고 자료로 걸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때 못하신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거나 그때는 이런 게 흐름이었는데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하기로 했어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작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럼 인터뷰 1시간 안 끝나고 2시간 되고 3시간 돼요. 서로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지를 쓰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100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는 없어요. 이 100 중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과감하게 나머지 질문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뭐 질문을 버리고 저번에 그렇게 봤습니다 하고 링크 걸어주는 것까지는 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그렇게는 좋은데 독자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은 이게 알고 싶은데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터뷰하는 부분에 갖게 되는 거고 그 독자한테는 글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글은 저 혼자 쓰는 거죠. 이전의 자료를 찾아서 아. 글을 쓸 때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길게 소실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면 땡땡땡 박사님의 어떤 책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네 하고 밑에 주석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혹은 지난 중앙일보 몇 달 며칠자 신문 어디 면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달아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예를 들면 파악하고 싶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요. 그럴 경우에 뭐 2배수로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5가지라고 5가지만 하면 뭔가 단조롭거나 뭔가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뭔가 연결되는 내용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 네네. 그런 부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인터뷰를 위해서 만난 사람이긴 한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하나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선생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일 얘기만 왔다 갔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면 다음에 봤을 때 전혀 그리고 그날의 관계가 다시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금방 잊혀져요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적절히 그런 부분 사실 기사에는 필요 없지만 선생님 뭐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라든지 네, 요즘에 뭐 만약에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 꼭 선생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뭐 드셨어요? 뭐 등등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간다든지. 그리고 대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노출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좀 만약에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자녀분 계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만약에 근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신다든지 하시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질문지를 만들 때 여기서 말하는 질문지는 그건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내가 우선 물어봐야 될 게 1부터 5까지라면 1부터 5까지와 얘만 준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여쭤보면 좋겠다. 꼭 기사에 실을 수는 없지만 내용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실을 수 있고 아니면 못 실어도 5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10개 정도. 그렇지. 그리고 이 5개를 그날 상황에 따라서 잘 물어보시고 나머지 5개 중에서는 그때 필요에 맞춰서 이제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드리는데 혹시 사전 질문지 제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전에 질문지를 준다. 선생님 이런 인터뷰 할 건데 저희가 질문지 먼저 드릴게요. 답변을 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을 알고 가시면 좋아요. 저도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사전 질문지 드리는 경우가 있고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지를 드릴 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고 이 질문만 하진 않아요. 질문지에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5개를 드리는 거고요. 가서는 나머지 것까지 해서 10개를 하는 거죠. 이 5개만 할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이 미리 다 준비해 오잖아요. 사실 준비하면 재미가 없어요.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뒤까지 시작부터 땡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전 질문지를 드리는 점은 약간 단조로워질 수 있다. 글이 네. 그 질문의 흐름이나 문맥에 맞지 않고 자연. 네. 그럼 연예인들 질문할 때는 뭐 즉흥으로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학자나 조금 나름대로 어떤 행정 관료나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전 질문지를 주고 답변하는 게 그 정치인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는요, 선생님 또 다른 대화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문장 물어보고 이제 두두두두두두두 다시 물어보고 두두두두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전
질문지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주실 때 꼭 그 질문만 하고 오지 마시고요. 앞뒤로 나머지 준비하신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건 왜 드리는 거냐면 그분이 되게 바쁘신 분일 때 이런 걸 드려야죠. 계속 시간이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질문지 드릴 때는 사전 질문지를 많이 드린다고 하면 맨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단체나 기관의 소개와 이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 질문 그 언급해 주시고 질문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저는 시선 절약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를 먼저 드려서 제가 주로 인터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알려드리고 드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회신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빠진 거 조금 더 현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거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그 사람의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질문을 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을 추가하는 거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 질문지 주실 때 그분께 양해일 것 같아요. 그분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당일에는 사전 질문지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짜 하게 됐어요. 나는 사전 질문지를 다 드리고 사전 질문지를 보통 서면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사전 질문지를 서면으로 드렸을 때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대답을 준비해 오셔서 현장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말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꼭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해주시면 좋지만 사실 항상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인터뷰는 내가 요청한 거고 내가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약간 이런 분 계셨어요. 저 인터뷰 작년에 50번 할 때 인터뷰이가 약속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 전화해도 전화가 안 가. 1시간 정도 있다가 기다렸는데 1시간 뒤 전화해서 잊어버렸대. 다시 약속을 잡지.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이거는 사실 제 잘못이에요. 왜냐면 제가 전날 혹은 오전에 선생님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땡땡땡 장정입니다. 저 조금 이따 출발할 건데 오늘 기억하고 계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야죠. 아니면 전화라도. 그런데 당연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내가 필요해서 간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물론 그때 가셨던 저희 인터뷰 해주시는 분은 그런 거를 일주일 전에 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은 너무 멀어요. 바쁘신 분한테. 일주일 전에도 하시고 당일 일주일 전에 전화로 하셨다면 당일 오전이나 전날은 문자 한번 남겨주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오늘 인터뷰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항상 계속해서 여기 보면 기획 의뢰 섭외 이유를 언급해라, 자기소개해라 이런 게 선생님들은 메일이나 문자를 얼마나 열심히 보세요? 잘 안 봐요. 저는 잘 안 봐요. 메일 문자? 네. 하루는 몇 번 보죠? 요즘에는 거의 카톡을 보니까 카톡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 메일도 잘 안 보고 그 다음에 문자도 잘 안 보고 문자는 요즘에 또 저기잖아요. 질병 관리 본부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문자에 스티커도 안 보게 돼요. 선생님 그럼 문자를 보실 때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세요? 안 읽으시죠? 저도 그래요. 이게 현대인들의 또 다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 쭉 안 읽고 이렇게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어.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알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윤경 선생님한테 20분 전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정답도서가 며칠이라고 하면 되죠? 왜냐면 문자 볼 때 읽은 거예요. 정답도서. 그 다음을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잠깐 봤었을 때 혹은 이 메일을 봤었을 때 나에게 필요한 단어, 나에게 요청을 하는 게 그 단어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를 그렇게 꼼꼼히 읽고 기획 의도와 서술 이유나 자기소개 꼼꼼히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읽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번 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진행을 위해 조금 더 이제 좋다. 그래서 뭐 처음이랑 똑같이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 선생님 제가 바로 그동안 연락드렸던 담당자 강지영이에요. 그 앞부분 설명 없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명함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명함 드릴 때 알고 계시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상대방이 보이게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만약 명함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명함을 받으셨으면 여기에 보이게 이렇게 기록하기 옆에 이렇게 보이게 놓거나 아니면 잘 뭐 어딘가에 껴서 놓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오늘 선생님께 인터뷰 요청드린 이유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서 요청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 자기 말에 막 취하다 보면 이렇게 가죠. 이거는 그 유명하신 분들도 기관장님들도 그렇지 않으시면 다 똑같아요. 나 혼자 말하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같이 막 얘기를 해주고 누가 바로 잡아주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나 혼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선생님 모신 이유는 이 얘기가 듣고 싶어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인터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진 촬영할 건데 혹시 이 사진이 나가도 괜찮을까요? 동의. 인터뷰에는 사실 개인정보 동의, 소송부 동의를 보통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에게 인터뷰를 응해주셨으니까. 이제 받는 것이 원칙적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되게 해봐야 되는 게 이분이 제가 단체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단체 대표거나 사무국장님이어서 이분과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하면 이분이 주시는 사진이 자기 사진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현장에서 찍은 건 인터뷰를 진행하면 찍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 사진 촬영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면 네,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단체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30년 전 단체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 단체 사진 이런 거 있을까요? 내가 줄게. 주세요. 이런 부분. 혹은 내 얼굴 말고 다른 사람 얼굴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질문이 아닌 대화가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 질문지를 먼저 만들어서 그 질문을 하시더라도 질문지 이렇게 보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게 만약에 내가 생각한 3번 질문 다음에 4번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내용을 들어보니 5번으로 갔어. 그럼 5번을 먼저 하셔야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고 있어. 아 선생님 방금 이렇게 그거를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저는 갑자기 3번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방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시 3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끌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알아요. 보통 알아요. 모르면 친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친하지 않을 경우 예를 지켜야 될 부분에서는 잘 이렇게 그것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해요. 이 부분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리고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이 사람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고 작성 후에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피드백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고 작성 후 저희가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아요. 녹취했는데요. 뭐 그냥 알아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 네, 저는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거를 이제 그럴 경우에 꼭 명함이나 메일 주소를 받으셔야죠. 이걸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해주신 건 아마 원고가 다음 주 중에 후보로 전달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 주 몇 월 며칠에 지면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일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지금 피드백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생각이 났어요. 저도 옛날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아니고 잘못 나간 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또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데 좀 사전에 미리 이렇게 주니까 준비를 좀 하게 됐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나온다고 아까는 미리 질문이 또 나갈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저는 없다 보니 당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건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네네. 너무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그 대화가 되도록 하라는 것처럼 두 분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분의 인터뷰 경험이 많은지 적은지를 먼저 알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인터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학교 술술 잘 나와요. 그런데 인터뷰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고 뭐 식사하셨냐 등등 이런 거 물어보면서 약간 관계를 좀 만드신 다음에 그런 질문을 하시면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분이 당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얘기해. 아니 선생님 괜찮아요. 그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인터뷰를 하고 왔으면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써야 돼요. 이게 제가 녹취를 30분짜리 녹취를 푸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살아야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요. 바로 하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녹취를 풀고 뭐 초고를 쓰는 거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원고를 작성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오늘 있었던 거의 내용 이거는 빨리 쓰시는 게 좋고요. 빨리 쓰셔야 문제점이나 추가 질문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는 게 아니라 어제 인터뷰했고 오늘 안에 막 이렇게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하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추가 질문이 되게 쉽게 전화를 드려요. 선생님 지금 며칠 전에 됐던 강지영이에요. 그날 너무 감사해서 감사 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좋잖아요. 선생님 고맙다고. 근데 막 한 달 지나가지고 선생님 지난번 인터뷰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여쭤보지 않은 게 있어요. 혹시 근데 그건 길면 안 돼요. 추가 질문 되게 짧게. 뭐 이런 거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로 딱 들을 수 있는데요. 혹은 긴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문자나 서면을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빨리 이거를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그래서 인터넷도 안 하고 TV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책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편이지 인터넷은 아까 말한 것처럼 딱 대문, 기사, 메인, 빨간 글씨 이런 걸로만 정보 습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녹취를 푸는데 MZ 세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발음이 제가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인터뷰를 하신 거 제가 녹취를 풀게 됐어요. 지는 들리는데 M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찾느라고 인터넷 서치해서 되게 처음부터 다시 해준 거잖아요. 요즘 세대, G 세대 이거 다 검색해보니까 MZ 세대구나. 녹취를 풀 때 직접 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접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경우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줄임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거? 그런 것도 빨리 해결하려면 빨리 글을 쓰든지 빨리 녹취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아주 공부를 해가면서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태고를 진행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사 작성 피드백이 꼭 필요할까요? 뭐라고 여쭤보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만약에 신문부 큰 대중매체에서 큰 신문사에서 인터뷰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촉을 보내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피드백 과정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마을 기자이기 때문이에요. 지역의 기자. 그 커다란 그런 신문사는 저한테 굳이 피드백을 보내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있잖아요. 다 지역에 아는 사람이고 오늘 여기 선생님들 만나 뵙고 제가 또 다른 무슨 활동을 하러 가면 분명히 만날 거고 계속 만나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 단체명 하나, 뉘앙스 하나 서로 오해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큰 신문사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극히 적어요. 아주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작은 기관, 작은 단체, 작은 지역신문, 마을신문은 그런 수정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왜? 내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피드백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대구 같은 부분에는 저희는 정말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마을 기자들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제가 전문 기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게 글쓰기를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터뷰 대상자만 잘 선정해도 이 사람이 말만 잘해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출 수 있게 돼요. 제가 글을 아주 잘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연역, 이름, 명칭, 단체명 그 다음에 뭐 맞춤법 띄어쓰기, 사진의 출처라든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틀리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피드백 거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행사나 활동에 대해서 그날 현장 취재를 갔을 때는 저희가 피드백 안 하잖아요. 개인 인터뷰는 피드백하지. 그런 경우에는 작성자 서식은 발표전지 강제형 수정 그러니까 수정 요청이나 정정 요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기자실을 받았는데 저희 NPO 지원센터 기자단이 8분이세요. 작년에 4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4분으로 시작을 했더니 4분으로 한 이유가 자치구가 저희가 동남권 4개구를 이제 다 담당하고 있는데 자치구당 한 분은 소식을 전달해야 된다. 그랬더니 1년 동안 이 한 분이 너무 부담이 크신 거예요. 난 이번 달에 진짜 바쁜데 나는 이게 본업이 아닌데 내가 기사를 빠뜨리면 강남, 송파, 서초, 강동 중에 강남, 송파, 강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 심적 부담이 크시잖아요. 이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올해 4분을 더 2분으로 자치구당에서 2분이 논의해서 한 건 이상 둘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바쁘시면 이번 달에 인정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운영할 입장에서는 한 자치구당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만 써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름에 휴가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폼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세요. 폼은 없어요. 저희는. 근데 어떻게 쓸 거라는 질문 받으면 왜 그 기사를 쓰시려고 하는지를 여쭤봐요. 그래서 왜 그분들 예를 들면 그 송파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 취재를 가시겠대요. 근데 기사는 어떻게 쓰죠? 그래서 어디 취재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 그럼 거기는 왜 가시려고 하세요? 이번에 아름다운 가게 안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개해주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큰 그 제로베이스 샵을 사람들이 소개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정보 측면에서 그 공간에 대한 소개랑 하는 물품에 대한 소개랑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글쓰기라는 그 단어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이 선생님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만나고 싶어. 그러면 그 선생님 왜 만나고 싶어요? 책도 다 읽었는데. 아, 책에서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했고요. 아니면 책은 작년 건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럼 이미 나와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게 PPT를 원래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PDF를 가져왔는데 오른쪽을 넘기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생각해가지고 이게 위에 거라 밑에 거라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손으로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까 너무 나름 고생했는데 기사는요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쓰고요. 네, 정보나 사건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씁니다. 내가 쓰는 글이 정보성 기사인지 정보성 글인지 아니면 현장감 있는 기사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 기관은 정보 전달과 관련된 것도 받아요. 그리고 후기성 기사도. 기사의 분야나 주제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은 절대 없는데 모든 그 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사라고 해서 기사라고 하면 정확히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성이 중요해요. 빠른 전달? 네. 이거 중요해요. 기사를 쓸 때는 글을 읽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좋아요. 나의 독자는 땡땡이다. 힌트 제 옆에 그림이에요. 아이다. 아이다 나왔고요. 나의 독자는 힌트를 드리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읽는 사람의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눈높이. 네. 그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까? 연인? 오, 로맨틱해. 좋은 걸로 써줘야 되겠네요. 진짜. 러브레터를 로맨티스, 그렇지. 갑자기? 그러니까요. 혹시 또 있나요?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글을 쓴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 쓰는 게 좋을까요? 아까 아이도 나왔고 연인도 나왔는데 통상 중학교 2학년 수준? 뭐 이렇게 이해하던데. 맞아요. 책 읽기가 가능한. 이게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의 독자는 중딩이다. 중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중딩 좋네요. 고급진 얘기를 못하고 중딩. 나의 독자는 딱 중2예요. 그 말이 이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문은 혹은 기사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을 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애기까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을 읽고 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이 판단이 깊은 지식을 알아야지만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딱 듣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읽은 다음에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2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쉽게 써야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전 활용 팁인데요. 일반적인 팁은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그리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혹시 신문에 똥 오줌이라고 쓰인 거 보셨어요? 신문에 똥 오줌이라고 안 쓰죠. 보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치관과 보편적인 감각을 지니자는 거는 어느 한쪽은 편향돼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젠더와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혐오적인 단어를 쓰는 거지.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되게 문제가 되죠. 그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짚어있는 예시로 드릴게요. 문장은 짧게 쓴다. 글을 보면 이렇게 6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3줄은 넘지 않는 게 좋아요. 한 문장이. 그래야 읽는 사람이 끊어서 쉴 수 있어요. 시과 접속사는 대도 상관하는 것이 좋고, 견말이 뭔지 아세요? 견말. 뒤에 설명드릴게요. 또 다시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의 연결을 살피자.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주어를 많이 빼고 말해야 하는데 기사로 쓸 때는 한 문장, 예를 들면 이 제가 여기에 쓴 문장과 이 뒤에 쓴 문장이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떨어져도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주어와 수어를 연결을 살피고 이중문제 형태의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중부정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 하면 되지. 왜 아니할 수 없다를. 네, 어려워.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쉽고 짧게 쓰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거 안 쓰고 구체적으로 상상되도록 표현할 순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소풍을 갔어요. 넓은 광장. 얼마나 넓어요? 이런 거. 아니면 새로 지은 뭐 축구장이 새로 지은 뭐 트랙의 길이가 뭐 800m다. 뭐 이렇게 하면 800m는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새로 지은 건물이 뭐 여의도 면적의 2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뭐 축구장 이런 식으로 써야지. 넓다. 얼마나 넓으니? 또 어떤 사람은 여기도 넓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넓다. 네. 다 엄청 이렇게 쓰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쉬운 단어란 A시즌 시장에 가서 소면과 대두를 사고 배고프다 시장 입구에 작은 국수 가게들을 포고수시켰다. 얼음을 둥둥 띄운 콩국수는 그날때 염분이 많아 너무 짜게 느껴졌구나. 어떻게 바꿔될까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운 단어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한번 썼어요. 처음에 이상한 걸 못 느꼈거든요. 나 지금 당황했어요. 저 소맥이 소주 맥주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아니 소맥은 돌이 소주 맥주라고 한 거 알아? 그러니까 소맥? 소맥, 대부분 소주 맥주? 네. 소금, 소금.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옛날 그러니까 한자어를 많이 나이가 사용하다 보기 들어서 때문에 맞아요. 경험이 있죠. 한자어 그 신문이나 이런 데도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시장에도 맞아요. 소맥회도 이렇게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거 몰라요. 그리고 굳이 예쁜 우리말이 있는데 어렵게 한자로 쓸 필요가 없는 건 거죠. 그리고 저는 얼음을 동동 띄우고 콩국수는 할 때까지는 되게 맛있게 긍정적인 표현이었는데 갑자기 짜게 느껴졌다니까 이런 뭐 그건 이제 문맥상의 문제니까 그거 고치면 되지만 여기서 우선 단어만 따봤을 때 여기서 그 소맥은 보리고 대두는 콩이니까 시장에서 보리랑 콩을 사고 그날 콩수 너무 작다 소금이 많아서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한자 모르거든요. 한자 세계가 아니. 그럼 이거는 뭘까요? 많이 나와요. 척사대회 뭔지 아세요? 윷놀이. 윷놀이. 비상먼지주의. 공사장에 많이 써있죠. 비상먼지주의.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비싼 뭐지? 먼지인데. 미세먼지? 아니시죠? 비싼. 드실 때 나오는 먼지. 시멘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재료에서 나오는 건데 비상먼지주의. 날리는 먼지. 맞아요. 날리는이란 아.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먼지 많이 날리니까 기말 기말이랑 거꾸로 문제구나. 기말.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도 있잖아.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사고 다발지역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사고 많은 줄. 네, 아니 지역 사고 많은 곳 이렇게 가방을 분실하다. 가방 분실 주의하세요.
소지품은 아니죠. 그게 그거나. 가방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리지 말고. 식별이 용이하다. 특별히 쉽다. 알아보기 쉽다. 네, 알아보기 알아보기 쉽다. 쉽다. 작물을 은닉하다. 숨기네. 숨기다. 생각보다 저희가 쓰는 용어들이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반항하다. 반항하다, 개들다. 개들다. 답이 있었어. 다행이다. 제가 이렇게 또 답이 있었어. 이게 원래 PPT처럼 뒤로 탁 넘기면 답이 이렇게 있어야 딱 돼.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했네요. 그래서 페이지 4, 5 나면 돼요. 제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요. 맞추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거 아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감각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정권에 한거하는 대규모 땡땡이 잇따라 일어났다. 여기 들어가 있는 단어는 시위가 될 수도 있고 일거 소유라는 사건 다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아주 달라지고요. 기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은 이게 난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민주적인 운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뺀건 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 감각이라는 거 보면 앞뒤, 주어와 서술어, 앞뒤 내용을 잘 살피고 가장 적절한 단어를 사용한다가 일반적인 보편적 감각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 정말 적절한 단어가 뭘까?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만약에 제가 앞에 독재라는 걸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시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난동이나? 독재 정권의 한 거는 대개로 난동이 있다면 이상하죠? 안 되죠. 시위로 가야 돼. 가장 적절한 단어는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는 제가 꼭 쓴 게 답은 아닌데 저는 만약에 이 문장이라고 하면 얘를 쓸 거예요. 한거라는 게 우선 그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반대해서 대규모의 의로운 행동이 일어난 건 거잖아요. 시위는 집단 행동이에요, 그냥.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라고 썼으면 이 사람들의 의로움을 좀 폄하할 수 있어요. 난동이라고 하면 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 어떤 게 가장 적절한가? 나는 사실 이게 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시위를 쓰는 거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일거라고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감각을 잘 평소에 하시려면 평소에 많이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읽고 생각하고. 이게 견말이에요, 선생님. 역전압, 따뜻한 온정, 남은 여성, 넓은 광장, 호피 가족. 근데 너무 많이 쓰죠. 새로운 신간. 그래서 새로운 신간이 나왔다. 근데 이 중에 제일 많이 아는 게 역전압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무난한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저는 넓은 광장, 호피 가족인 것 같아요. 맞아. 광장이 이미 넓다는 그거 한 뜻인데 12월 달 되면 따뜻한 온정도 많이 피가 써. 가죽이라는. 네. 따뜻한 온정. 아니, 따뜻한 온정도 많이 호피의 써. 피가 그런 가죽이라서 가족이지. 시원한 호피로 만들어 호피만 해야 돼. 네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많습니다. 맞아요. 신문에서 너무 신문이랑 웃긴다. 기사에서 기사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겨울에 가면 따뜻한 온정 제일 많이 나와요. 진짜로. 맞아. 제일 많이 나와. 이거 구세군 앞으로 있을 때 따뜻한 온정이 느껴졌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거나 그냥 온정이 느껴졌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돼요.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으니까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사는 이제 저희가 말할 땐 상관없는데 그냥 허전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수식어를 좀 절제하고 허전하게. 아 맞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아, 밍숭한 그래요? 민수는 그러면 좀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를 주려면 맞아.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재밌다. 남은 생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진짜 많이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기자단 운영을 하거나 제가 기사를 쓸 때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면 어떤 게 옳은지 알거든요. 기자님들도 다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근데 왜 꼭 취재를 하시고 자기랑 관계가 있는 대표를 만나면 대표님이라고 쓰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관계 때문에 그런 걸까? 그러니까 안 만난 사람, 유명한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연예인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은 다 대통령이라고 쓰면서 왜 굳이 저희 센터라고 보면 위정희 센터장님이 누구를 만나셔서 기사를 쓰게 되어서 꼭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봐요. 아,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혹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써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막 고민스러워서 만약에 내부에서 보시는 자료랑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을 때 정말 신경 쓰이면 사실 굳이 우리는 그거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알고 안 지키는 것과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홍길동, 강지영, 김땡땡 영 뒤에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수시음을 최대한 절제하라고 하고 말을 절제하라고 하는데 이윤경, 김동규, 강지영, 민 씨가 오셨습니다. 이거랑 이동규님, 강지영님, 뭐 이윤경님 오셨어요. 이거랑은 다른 글을 쓸 때는 님님님, 씨씨씨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만 붙입니다. 일부러 또 고민스럽잖아요. 고민되죠, 순간. 네. 근데 밑에 건 좀 쉽지 않아요? 그 와중에 아니, 그 와중에 자기에서 생각해서 왜냐하면 배열할 것 이 같은데. 사람한테만 무대하는 것 같잖아요. 나머지 사람한테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CCC를 다 붙이든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존댓말에 익숙해지고 네. 예의와 이런 것 때문에 건강 예의지국이라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호칭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외국 사람은 나이가 많건 적건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존칭으로 이름으로 부르니까. 부르지 않고 존칭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름과 존칭을 같이 쓰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되게 그런 인터뷰를 하러 가셔서 녹음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네, 저는 휴대폰으로 하고요. 녹음기 쓸 때도 있는데 휴대폰이 제일 용량이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근데 원래 사실 저도 말하고 이쪽 분도 말하면 녹음의 동의를 원래는 받진 않아도 되지만 인터뷰를 할 때는 꼭 녹취하신다고 동의 여부를 구하시는 게 기분이 안 나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녹취본을 그때 올리시면 안 돼요. 맞아. 녹취는 녹취. 내가 기사를 제대로 쓰기 위해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취까지 해서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충분한 기간을 준비하시는 게 좋죠. 각자 지금 인터뷰 해보셨던 경험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보셨던 경험에서 뭐 그런 경험치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은영쌤을 또 솔직히 많이 만나러 다니시잖아요. 네.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더 복잡해지셨나? 아니에요. 고문요. 네네네네. 아. 네네. 이름만. 이름만. 네네. 저는 지금 비빔밥류가 작년에 마을미디어에서 지원 받았고 올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거 갈지 말지 지금 약간 고민 상태가. 고민 상태인데 이제 어머님들 에디터들이
최근에 그 전시회를 갔었어요. 근데 전시회를 팀을 나눠서 이제 엄마들만 가는 팀, 그 다음에 아이랑 엄마랑 함께 그 전시회를 가는 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했는데 이제 매일 쓰는 것부터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시더라고요. 그 전시회 담당자한테 뭐 일정이나 언제 방문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처음 포맷은 제가 자막 드려서 이제 보내드렸고, 그 전시회 담당자분한테 이제 에디터분들 각자 이제 의논하셔가지고 우린 언제 가겠다. 근데 이게 또 약속이 자꾸 틀어지고 그 팀 자체에서도 뭔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가서도 어떻게 취재를 하면은 좋을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물론 경험치가 많으면 좋은데 사전에 팀원들끼리 좀 의논을 하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일단은 두세 명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의논을 해서 하고, 그러고 방문했을 때, 근데 글은 각자 썼어요. 각자 파트를 나눠가지고, 왜냐면 본인들이 느낀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작성이 지금 2개 정도 블로그에 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드렸어요. 우리가 미디어 안에서 일단은 육아니까 아이와 엄마와 같이 전시회에 왜 가는지, 가서 뭘 느꼈는지,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써라. 그 뮤지엄을 우리가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왜냐면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장소랑 어떤 전시가 열리는지 기본적인 정보는 언급을 해주되, 우리의 목적은 그 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에디터 분들은 항상 의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취재는 나가는데 뭔가 그쪽에 대해서 뭔가 홍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하다못해 취재를 가지만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